안녕하십니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 쟁점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강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2020년 금융위에서 디지털 금융산업에 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혁신 방안에 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지난 2년간 그동안의 경과사항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는 시간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삼정 KPMG 어드바이저리 잉크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파인트리 펀드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바른 로앤코리아에서 경력을 쌓고 현재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핀테크랩에서 자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디지털 금융 혁신 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현재 전자금융업자 등록 현황을 살펴본 후에 전자금융법 개정안에서는 어떤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자금융업자 개편안에 따라서 새로 도입되는 지급지시 전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네 번째로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관해서 살펴보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입이 철회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경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디지털 금융의 결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인 오픈뱅킹의 법제도화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2020년 7월 24일자 금융위 보도자료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입니다. 금융위에서는 디지털 금융 혁신 과제로서 네 가지 파트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에 관한 파트를 보고 있었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금융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을 제시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금융 보안 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의 기본적인 기조는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원칙 하에서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 디지털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보안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화를 함께 얹은 내용으로 혁신과제를 발표한 사안입니다. 현재 이 혁신과제의 내용은 2020년 11월경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금 국회 소위 심사 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자금융거래법이 도입되었던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산업에서 결제 시스템을 보완하는 하나의 형태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금융산업 전반에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그런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전자 지급 결제에 관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이 부분이 산업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늘다 보니까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으로는 이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을 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전반적으로 이번에 대대적인 개정을 하고자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의 디지털 혁신 과제 중에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간 것은 디지털 지급 거래에 대한 청산 결제 이 부분을 제도화하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청산 결제 시스템 하에서는 금융결제원이라는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이 지급 결제를 담당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감시 권한이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이런 결제 청산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에 어떤 권한의 갈등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논의가 진척이 되지 못한 사안이 있었고, 최근에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에서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모종의 합의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향후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이 장표의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금융산업 육성 파트, 그러니까 업자에 관한 파트와 오픈뱅킹과 같은 인프라에 관한 부분을 발표를 하고, 뒤에서 다른 부분들께서 발표해 주실 내용에 포함될 내용으로 이용자 보호 체계와 금융보안 강화 부분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전자금융업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지금 6종의 전자금융업의 형태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자자금 이체업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등록 현황을 보면 전자자금 이체업과 전자화폐 발행업은 그 등록 현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 곳도 등록이나 이제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체가 없습니다. 대신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2020년 8월 현재로 60개 업체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직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28개 업체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결제대금 예치업, 전자고지 결제업은 이제 업무가 서로 중복되거나 보완되는 측면이 있는 이렇게 대행 업종의 일종인데, 여기도 이제 서로 업무가 중복되고 보완되다 보니까 중복해서 라이센스를 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등록된 업체의 합계수에 비해서 등록 업체 수가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선불전자업을 등록한 업체인 경우에는 직불전자업을 또 함께 등록한 업체가 섞여 있고, 그리고 PG 업체들 중에는 일부 에스크로우나 전자고지 결제업을 함께 등록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제 등록 업체 수는 중복된 그 라이선스로 인해서 더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이런 그 구분에 대해서 개정안에서는 기능별로 통합해서 단순화하여서 업종을 편제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실익과 효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개정 전 현행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업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편안에서는 그 기능에 따라서 기능을 송금, 그리고 결제, 대행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각 기능에 따라서 업종을 송금의 경우에는 자금 이체업, 결제의 경우에는 대금 결제업, 그리고 대행을 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결제 대행업으로 구분을 하겠다라고 해서 3가지 업종으로 구분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업종으로서 지급지시 전달업을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종합지급 결제 사업자를 추가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볼 테지만 철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표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자금 이체업은 그 지금 개정안에 따른 정의에 따르면 어떤 대금 결제 없이 자금이 이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업종을 하는 업체에서 라이선스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대금 결제업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금을 결제할 때 전자지급 수단을 이용하는 업종을 대금 결제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제 대행업은 결제, 정산, 예치 이런 기능들을 하는 대행하는 업종을 모두 대행업으로 분류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기능별로 구분을 했다고 하지만 자금 이체업이나 대금 결제업은 모두 결제라는 기능, 지급 결제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가지의 이제 구분 기준을 보면 그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대금 결제를 하느냐, 아니면 이런 원인 관계 없이 자금을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원인 관계의 유무에 따라서 업종을 구분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지급 결제를 하는 사업자인 금융업자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송금하는지, 이체하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그 자금 이동 목적에 따라서 이런 업종이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이용자가 업종의 그 이용 목적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그런 업종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그 목적의 설정에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그 지급 결제라는 동일한 기능에서 원인 관계를 유무에 따라서 구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좀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실무적으로는 이 개정안이 도입되었을 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정해 보기로는 현재 카카오에서 하는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선불전자 지급 수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기사에 카카오톡 간편 송금 금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난 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금융위에서는 반박 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간편 송금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 개편안에 따라 라이선스를 득하면 여전히 가능하다 이런 반박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이 양측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송금 자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금융위의 반박 보도도 이렇게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자금 이체업을 등록한다면 자금 이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요. 카카오톡 간편 송금 금지라는 화두가 던져진 데에는 개편안에 따르면 자금 이체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제 계좌가 필요하고 그 계좌에 따라서 계좌 간 이체는 가능하지만 현재와 같이 그 카카오페이를 친구에게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이 구조가 이제 지금 현재로는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발행하고 그것을 양도하고 그 양도받은 사람이 환급을 하는 방식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무기명 거래가 금지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의 간편 송금을 친구에게 보내는 식으로 무기명 거래를 하던 입장에서는 이런 간편했던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편 송금이 이른 금지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이용자 관점에서나 서비스의 다양성 관점에서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새로 도입되는 지급지시 전달업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현재 전자금융업자에서 자금이 이체되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용자가 판매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금 결제를 할 때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 요청을 하게 돼서 출금 지시를 통해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받고 그 이체받은 계좌를 판매자의 계좌로 다시 이체를 해줌으로써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출금하면서 받아왔을 때와 그다음에 받아온 돈을 다시 판매자에게 이체를 해주는 과정, 이 두 가지가 다 펀뱅킹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수수료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으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는데요. 개편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자금의 흐름 없이도 이용자로부터 지급 지시를 받아서 그 지급 지시를 은행에 바로 전달을 하고 전달받은 은행에서 곧바로 판매자의 은행으로 바로 계좌 이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지급 지시 전달업자의 입장에서는 자금의 이동도 없고 단순 지시로만 이 거래를 완결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는 결국 전자금융업자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나가는 그 펀뱅킹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 자금을 받아와서 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거래 안전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 거래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 자금을 전자금융업자로 이체시킬 필요도 없기 때문에 기존 은행 계좌에 계속 돈을 두면서 어떤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도 하고 업자 측면에서는 이와 같이 위험이 감소된 좀 간편한 스몰 라이선스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등록을 함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은 아니고 2년 전에 2020년 2월경에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에 따라서 본인의 정보를 통합해서 이것을 제공하는 사업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용 부수 업무로서 로보 어드바이저가 추가가 되면서 이에 따라서 투자 자문, 투자 일임,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 사업을 융합을 한다면 하나의 앱상에서
그럼 모든 금융자산을 조회를 하고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추천도 하고 추천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실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이렇게 자산 배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금융 혁신 사례로서 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 있었는데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자금 이체업, 대금 결제업, 결제 대행업을 하나의 라이선스만 취득하고서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라이선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였습니다. 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바로 이 업자 자체가 결제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금융체계 하에서는 은행만이 계좌를 개설하고 발급해 줄 수 있는데 이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한해서도 결제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제 계좌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체가 현재 금융결제망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융결제망에 참가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금융결제원과 금융위원회 사이에 어떤 권한에 관한 갈등이 이렇게 발생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이 전자금융업자가 참가하는 결제망에 대해서 새로운 이런 결제 운영기관을 두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금융결제원이 그런 운용 주체가 되되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하겠다는 것인지 또 어떤 방식에 이하더라도 결국은 종국적으로 이런 결제망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이 있겠다는 취지가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금융결제망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감시의 기능을 가질 뿐이지 이 결제망은 감독의 기능을 받는 곳이 아니다. 이런 반박과 함께 논의가 되어 있다가 결국 최근에 2022년 7월경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사이에서 이제 좀 협의를 이루어서 결국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은 철회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철회가 되는 바람에 이제 전자금융업자들 중에서는 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업자는 없고 따라서 이제 결제망에 참가하는 이슈나 또 청산거래를 하는 이슈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어서 나머지 관련된 이슈들도 함께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금 이체업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아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뱅킹의 법제도화에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결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금융결제망은 은행만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은행도 자기 계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이런 원칙 하에서는 핀테크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각각의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고 그에 따른 이용료를 부담해 가면서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입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결제망을 개방을 하자 그래서 단계별 개방 로드맵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이제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공동업무 이용 약관에 의해서 오픈뱅킹이 일부 제공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핀테크 업체들이 이 오픈뱅킹 공동업무 이용 약관에 가입된 이 수십 개의 업체들에 대해서 그 접근 권한이 좀 용이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럼 1단계 상황이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로드맵으로 제시했던 2단계가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에 따른 오픈뱅킹의 법 제도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사실 실정법의 어떤 법적 근거는 전무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사단법인 형태인 금융결제원의 이용약관으로 지금 오픈뱅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전자금융거래법에
법령으로서 반영을 해서 이제 법 제도화를 하면서 이제 안정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에 가서는 모든 핀테크 기업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하고 뭐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지급결제 사업자가 철회된 배경을 살펴본다면 이 3단계까지 가는 데는 아마 그 진행이 유연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 오픈뱅킹의 참여 기관은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그 작년 7월경에는 그 은행 계좌만이 아니라 선불 충전금에 대해서도 조회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오픈뱅킹 참여기관 확대와 이렇게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정보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해서 오픈뱅킹의 고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가는 환경에서 아마 핀테크 업체들도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발표자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